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켈리 최 회장님께서 지으신 두 번째 저서로 알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이후로 다시 새롭게 더 많은 내용으로 돌아온 책,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Well Thinking이라는 책입니다.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10억 빚더미를 연매출 6천억과 맞바꾼 부의 원리.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사는가. 그 모든 비밀은 웰 띵킹에 있다. 선데이 타임즈 영국 부자 상위 0.1%, 유튜브 1000만 뷰 인생 멘토, 드니 하네칸, 존 리, 신사임당 등의 강력 추천이 있었던 책입니다. 드니 하네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기업의 공동 창업자인데요. 공동 창업자가 아니라 맥도날드의 CEO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전 유럽 지사를 총괄하는 맥도날드의 CEO가 또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쓰기도 했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켈리 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켈리 최,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립자 및 회장.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상경하여 소녀공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낮엔 봉제 공장으로, 밤엔 야간 고등학교로 눈코 뜰 새 없이 주경 야독하며 꿈을 향해 전진했다. 그 결과 30대에 성공 가도에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건 10억이라는 빚뿐이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다.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 연 매출 6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일궈냈다. 부자들의 성공 방법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다. 이후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경영 노하우와 부자 마인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헌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켈리 최는 성장, 도전, 상생이라는 공생의 철학으로 오늘도 많은 이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2021년 저서가 있다. 유튜브에도 켈리 최라는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인스타그램에 켈리 최 해피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수익금은 더 많은 사람이 꿈과 희망을 찾도록 돕는 일에 전액 기부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눈부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제롬 카스탕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네, 켈리 최 회장님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저의 또 롤 모델, 감히 제가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고요. 여성으로서 또 소위 말하는 흑수저로 태어나서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또 더 대단한 건 본인이 깨우친 노하우, 부자로 가는 그런 부의 길을 이제 일반인들과 많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이 또 굉장한 감명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자 소개에는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몸소 실천했다 이러는데 평소 켈리추의 회장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죠. 씹어 먹어버리겠다. 책을 읽으실 때 본인께서 계속 무슨 난독증이 있으셔가지고 책을 잘 못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믿기지는 않고요. 워낙 다독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믿기지는 않는데 본인께서는 어떤 책을 읽을 때 물론 양질의 아주 좋은 책을 또 본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확실히 정하고 이 대성한 흑수저 성공 자수성가한 인물들을 아주 씹어 먹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독서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책 개인적으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보다 내용 면에서 또 문장력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켈리추 회장님이 제공하시는 여러 세미나의 내용이 사실 이 책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특히 책의 초반에는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는지 진짜 구구절절한 슬픈 비극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슬퍼서 좀 패스하고요. 오늘은 프롤로그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라면서 또 얼마나 이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묘사가 같이 곁들여진 책의 첫머리를 읽어드리고 또 내용 중에서는 제2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이 뿌리라는 파트 중에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학원의 대가였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로 넘어가서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이 어찌나 저돌적인지 거의 내 코끝에 닿을락 말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바다사자였다. 서로 코 뽀뽀라도 하자는 걸까? 바다사자는 마치 덩치가 큰 남편이 딸에게 코뽀뽀라고 말하면 서로 코끝을 맞추어주는 것처럼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코뽀뽀 바다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바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나는 가족들과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 동물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와 있다. 요트를 타고 유럽과 카리브해를 지나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비행기로는 갈 수 없는 수많은 섬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에서 자란 희귀한 동물들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다. 이곳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빛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덩이만한 해파리떼가 형광빛을 내며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내가 바다 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 때로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우리 곁을 지켰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떼나 상어떼와 함께 느릿느릿 수영하며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주와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우면서도 충만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지극한 조화였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온과 안심은 내 안의 콤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며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일러준 것은 아니다. 돌고래 떼는 바람에 따라 속도를 내는 우리 요트 곁에서 말없이 달렸을 뿐이고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드리웠을 뿐이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단독으로 마주친 대자연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 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다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 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센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well thinking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 켈리 최. 네, 이렇게 프롤로그,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208페이지, 이 책의 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아주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2부에서 그 중에서도 208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인생에는 다소 짓궂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다.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이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드로인 삶은 없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 지난 삶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에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짧은 생이지만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나는 센강에서 이미 한 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날이 송두리째 부장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 너무 분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기를 2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단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포효하듯이 나는 세상을 향해 확언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확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확언했다. 이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켈리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활용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갖고 있었다. 톰 콜린은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 50% 이상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의 자기 개발을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없이 얼리버드 습관으로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 속뜻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커멘트를 드리자면, 이 얼리버드 습관을 무조건 아침형 인간으로 확장 해석하는 오류를 많이들 범하시는 것 같고, 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굳이 또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커멘트를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도 예전에는 모닝 루틴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뭔가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뭐 4시 반에도 일어나 보고 5시 반에도 일어나 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정확한 목표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모닝 루틴을 실천을 내 생활 습관과 패턴에 맞게 잘 구성을 해야지 무조건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그냥 4시 반에 일어나서 멍 때리거나 유튜브를 그냥 봅니다. 또 어떤 유튜버 분에 의하면 가장 최악의 일은 4시 반에 혹은 5시에 일어나서 업무 처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중요한 거지 이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책에서 또 얼리버드의 습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책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을 실천해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즉, 오후 2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도 하루 3시간 전, 그러니까 오전 11시가 될까요? 오후 2시에 이제 자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식사도 하시고 간단한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상을 습관으로, 루틴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이게 결국에는 부로 이어지는 습관과 사고로 이어진다. 즉 웰싱킹에 속한다 라는 말을 힐리츠 회장님께서 이렇게 책에서 언급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내심 쉽게 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스로의 상황이나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원하는 삶을 절대 이룰 수 없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목표를 진취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내면을 바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라.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 확언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 긍정 확언의 힘이다. 웰 띵킹에서 확언은 긍정 당김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확언할 때마다 문장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하면서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웰싱킹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이 확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의 끝머리에 불을 창조하는 삶을 위한 21가지 긍정 확언을 정리했다. 일단은 100일을 목표로 시작하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의 확언을 2번씩 반복하다 보면 당신조차도 몰랐던 내면의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침 긍정 확언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확언 후에 느끼는 바를 글로 남겨도 좋다. 100일 후에 당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남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새로 추가하거나 덜어내도 좋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확언하고 깊고 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불을 끌어당기는 자, 웰싱커가 될 수 있는 순간인 것이다. 긍정 확언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 확언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확언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확언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네, 여기 책에 소개되어진 아침 긍정 확언 21가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막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하고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누워서 눈 뜨자마자 그냥 이런 문장을 듣거나 말하거나 따라하거나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긍정 확언.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따라해 보셨는지요? 이게 유튜브에 아침 학원, 켈리 최 아침 학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일어나기 싫을 때, 막 무의식 상태에서 아침 학원을 틀어놓고 막 다시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너무 간절하게 이거 100번씩 외쳐야 돼. 이렇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듣다가 한번 따라 말을 해보다가 이 문장은 괜찮은데 하는 것. 나는 용기 있다. 아니면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쉬운 문장들 먼저 몇 가지만이라도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이것이 또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불을 끌어당기는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선언. 확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렸으니까 또 선언은 또 뭔가? 부자들은 선언을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로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 그룹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쓴 후 지인에게 선언하고 전 과정을 공유한 그룹.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의 그룹이 평균 성취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5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글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뒤 글로 쓴 목표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보다 성취에 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다. 근데 어떻게 써요? 웰싱킹 강연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물론 나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한다. 글 쓰는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웰싱킹의 전반적인 의미와 비법을 알게 된 당신이 못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글을 쓰는 일도 일종의 근육 단련이다. 쓰면 쓸수록 글 쓰는 근육이 붙어 부담을 덜게 된다. 고로 뭐라도 일단 써야만 한다. 프리라이팅은 글씨나 맞춤법을 신경 쓰지 않고 써내려가는 글쓰기 방법이다. 이는 브레인스토밍과 맥락이 비슷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감정과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10에서 15분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라. 멈추지 않고 쭉 써나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논리적 구성도 맞지 않고 글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생각의 건더기일 뿐이다. 건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토해내라. 계속 쓰다 보면 당신을 지탱하던 생각의 뿌리들이 나오게 된다. 이 방법은 작가들이 심리적 요인으로 글이 안 써질 때 이를 극복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리라이팅의 장점은 장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실력은 향상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일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 일이다. 이는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글로 쓴 목표는 다시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을 알아차려야 시각화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각화와 확언처럼 글쓰기도 매일 실천하는 게 좋다. 글로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젠 비전보드를 만들 차례다. 비전보드는 글과 이미지, 사진 등을 엮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비전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와 가슴 속에만 있는 목표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당신은 웰싱킹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인 소망을 기입하는 게 좋다. 비전보드는 이정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사진, 신문, 롤모델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면 더 좋다. 비전보드가 완성되면 당신의 생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아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다시 도미니칸 대학교의 글로 쓴 목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떠올리자. 연구를 위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에서 무언가 익숙한 단어를 보지 않았는가? 당신이 단번에 찾아냈다면 훌륭한 학생이고 못 찾아냈다면 내가 부족한 스승이다. 그렇다. 선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의 힘을 몇 차례 힘주어 말했다. 간혹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언한다는 영어로 declare라고 쓴다. declare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 de와 분명한, 맑은을 의미하는 어원 clear가 결합하여 탄생한 단어다. 의미인즉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선언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고히 고함으로써 모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선언은 그 내용을 들어줄 청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관계지향적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다짐한 나의 분명한 입장을 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글로 쓴 목표의 달성 효과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언하고 과정을 공유한 그룹의 성취 점수가 높았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지인에게 선언함으로써 목표를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언을 듣고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받은 지인은 선언자의 증인이 됨으로써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한다는 것은 흩어져 있던 우주의 모든 기운을 내게 집중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당신의 비전 보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선언하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다음 장에는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라면서 이 켈리체 회장이 또 본인이 하나의 딸을 둔 엄마로서 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기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동시에 기업가로 삶을 성공적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그 마인드셋과 본인의 팁,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본인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뭐 아침 학원도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잠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든가 하는 아주 좋은 실용적인 팁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성으로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 또 살아왔는지 그런 스토리들도 전해지고 본인 스스로 롤모델을 찾은 계기와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추천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보다 1000배 정도 더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